그 조선의 법과 법사상. 아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이 나와주셔도 되나? 조선시대 법과 재판 이야기인데요. 주범하고 종범을 확실하게 가려야지만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함께 사람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치명상을 누가 입혔냐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한국법에서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에요. 그리고 더 재미난 게 조선은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누구를 죽일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아니 이제 임영환 TV에서 드디어 저희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야심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조선시대 법 국가체제 전공이잖아요.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하긴 했는데 그 조선의 법과 법사상 이런 것들이 왜 현실 사회하고 달라지느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눈으로 보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팬들은 다 알고 계셔. 근데 지금 현재 눈으로 안 보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 환경이 달라지면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이런 부분이 그게 또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기에는 이런 게 되게 좋고 조선시대 이해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세상,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래서 이거 한번 조선시대에 있는 수많은 재판들, 법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손수호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이 나와주셔도 되나? 우리가 한 시간 녹화, 법정에서 네네. 1시간 하면 수임료 네. 많으시잖아요. 뭐 사건마다 다릅니다. 아니, 제가 하고 싶어하는 사건은 또 약간 좀 조건이 달라집니다. 네, 아무튼 기꺼이 해주겠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스타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제가 평소에 또 박사님 존경하고 좋아하고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도 항상 배우는 게 많은데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존경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시간당 일당이 중요하더라고. 비교할 게 그밖에 없잖아. 우리가 거의 자원봉사 수준으로 요구 드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앞으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촬영해서 한 두세 주 계속 나가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해주시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프로 제목을 못 정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모는 댓글로 우리 제목 한번 정해주시는 분에게는 경품으로 요번에 제가 나온 손자병법 책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잘 고민. 경품을 안 걸면 막 네네. 적어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더 힘들어. 고르기가 힘들어요. 고르기 힘들어. 그리고 결국은 그걸 안 고르고 짜맞추게 되는데 네. 이러면 이제 저작권 소송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조선시대 법과 재판 이야기인데요. 사극에서 지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시대는 일단 수사할 때는 패고 고문한다. 그리고 일단 인두부터 들죠. 뭐 줄이 틀고, 줄이 틀고 그 줄이가 한번 틀면 불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히 그냥 뼈를. 그래서 그건 한번 틀면 불구를 각오하는 거라 애초에 얘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 역모 사건 때 죽이려고 작전했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맨날 뭐 삼족을 멸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소위 말하는 평등 의식이 크다 보니까 양반들은 항상 이렇게 빠진다 뭐 이런 거 빠지고 뭐 힘없는 백성은 무조건 좁힌다. 근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 정도로 엉터리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 있는 진짜 교훈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현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런데 조선시대 상황에서는 나름 어쨌든 경국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법전이 있는 것이고 또 세종 같은 경우에도 법치를 굉장히 주장을 하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반은 양반대로 무슨 평림이나 혹은 노비도 있지만 그 신문제에 맞는 그 나름의 어떤 기준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게 다만 현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뭔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 이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범죄를 예방을 한다던가 뭐 대부분 이제 조선시대 법 자체가 뭐 예치란 말을 쓰면서 예방의 효과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맞아요. 범죄 예방하면 지금 CCTV 걸어놓은 거예요. 요즘에 CCTV가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할 거야? 범죄 예방하려면 누가 순찰 돌아야 돼.
돈은 누가 되고. 그러면 돈은 누가 되며? 네, 또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예, 어두우면 일단 잡기 예, 힘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항상 문제가 이렇게 완장을 채워주군요. 아 예. 그 사람은 이상하게 걔가 피해서 도망가면 되고 그 사람 일단 그게 또 권력이잖아 완장이. 그런데요, 진짜 양반이고 나발이고 공권력 앞에는 힘없어요. 그럼 이것들이 가택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 어디를 뒤지겠어요? 어디를 뒤지? 드라마는 분명히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힘없는 애 패는 거 할 거야. 예. 예. 미쳤어. 가난한 집에 들어가서 먹을 게 뭐가 뭐가 있어? 나 아무것도 없지. 이것들이 좋다고 양반집에 들어가고 오. 그리고 여자들이 많이 믿으니까 예. 찬스 아니야. 그러니까 양반집 부녀자들 원래 거기 못 들어가는 데인데 그렇게 이게 또 가서 예. 찝쩍거리고 그 조선 후기도 보면 그뭐 형리라던가 아니면 뭔가 단속하는 금리라고 보통 금지령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중간 서리급들이 가서 이렇게 막 수색하고 잡아대는데 얘네들이 또 엄청나게 이제 횡포를 부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법을 또 바꾸는 뭐 이런 맞아. 것까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드라마가 약간 틀리는 게 늘 그런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네. 평민집에 들어가서 횡포 부린 거는 보고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아하. 그렇네요. 억울해도 그냥 뭐 그냥 반항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네. 경우들. 근데 사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뭐 먹을 게 양반집에 있지 평민집에 있어. 그러네요. 네. 아니 저도 그 역사는 잘 모르지만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심은 있어요. 지식은 부족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그 예전 사건 사고들 이런 거 찾아보면은 조선 시대의 강력 사건 관련된 서적들이 꽤 많습니다. 꽤 많고 그걸 찾아보면은 야, 정말 실록이 그 주석에 있는데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참 정말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관심 없었던 걸 참 지금까지 너무 후회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들어가도 다 국문으로 번역해가지고 네, 네. 그 많은 걸 다 공개해놨더라고요. 예. 게다가 거기서 살인만 검색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요. 강간 검색해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실제로 뭐 부검이라든지 뭐 지금으로 치면 재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조선시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범죄 예. 관련해서도.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잘 못해요. 용어도 다르고 관념이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쭉 보다가 복잡한 얘기 넘어가다가 네네. 갑자기 뭐 노비가 맞아 죽었다. 아, 이게 딱 보이는군요. 네, 그런 것만 많이 그리고 그렇지만 범인은 다 억울하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렇죠. 억울하다 하다가 네. 이제 양반이 억울하다는 건 넘어가고 뭐 황희가 억울하다 이런 거 이거 뭐 그러다 뭐 어떤 백성이 네.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아녀자가 뭐 이랬다 뭐 이러면 네. 이제 또 야 이거 봐라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아니, 실제로 그 실록에 있는 사건들만 봐도 이 양반이 문제를 일으켜서 특히 양반이 뭐 평민이나 노비에게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양반에 대해서 큰 벌을 내리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우리가 조선시대 법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건 정말 아무도 모르니까 노희경 쌤이 찾아냈는데 정말 신기한 조선시대 법리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81년이니까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특히 살인 사건에 관련된 기록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네, 그 이유는 예. 심리록이라고 하는 아. 책을 정조가 이렇게 편찬을 하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심리록은 왕에까지 보고가 된 살인 사건을 어떤 식으로 처결을 하느냐 그런 사례집 같은 거라서 이걸 위주로 해서 수령들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라. 그리고 뭐 이 시기만 하더라도 영종조 들어가면서 이게 사건이 수령이 대부분 이제 기본적인 첫 번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수령이 그런 모든 어떤 형법이라든지 뭐 혹은 법률에 관련된 걸 다 인지를 하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임 회피 내지는 내가 이거 하지 않더라도 후임이 할 거야 뭐 이래가지고 계속 적체돼 있고 해결하지 않은 게 뭐 7년 10년 막 거의 수십 년까지 있는 사람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처결을 해라. 이런 취지에서 정조가 심리록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뽑은 건데 이 1781년에 경기도 양주에 사는
소사라고 기록이 되는데 그냥 우리 말고는 박조이 이렇게 읽어요. 소사라고 하는 게 일반 평민 여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네. 저도 참 지식이 아주 얕지만 실록에 보면 이 소사가 네.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냥 근데, 누구씨 뭐 이런 정도죠. 여성을 가리키는 누구씨 네. 이런 정도. 근데 이걸 읽을 때 그럼 박소사라고 읽으면 안 되고 박조이라고 그냥 사람들의 읽는 겁니까? 조이라고 읽죠. 그냥 그러니까 아. 이두 같은 방식인데 우리 말을 한자로 표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음차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뭐 야. 설정 이두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것도 모르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 이 특히 이게 법률 용어 같은 경우는 한자로 그냥 기록을 하게 되면 중국어다 보니까 우리말 순서도 다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특히 재판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바뀌면 이게 엄청 큰일 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피고와 뭐 이게 다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두문으로 적혀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놈 이런 소사가 부분들이 이게 참 너무 많죠. 다소사요, 다소사. 네, 예. 다소사요. 일본 그냥 범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을 가리키는 뭐 그러니까 대부분 미세스 미세스 정도. 그러니까 김여사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게 성이 어쨌든 박씨, 박조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약간 무당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무당처럼 말을 너무 잘하고 사람을 잘 후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꼬여내는 거를 굉장히 잘해서 문제는 일반 그 여성들, 그 이제 아녀자들을 이렇게 꼬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약간 성과에 연결되는 이런 쪽으로 소개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김수찬이라는 사람하고 김점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부인들을 꿰내가지고 딴 사람을 연결을 시켜준 거예요. 뭐 도둑인지 혹은 뭐 정말 중간에 그 연결해주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을 포주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연결을 해줬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이 김수찬, 김점돌이 이 박 씨를 어쨌든 연결을 해줬으니까 이 사람을 구타하고 결박하고 하다가 결국 때려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살인 사건이 되니까 네. 결국 이제 계속 확장이 되고 임금에게까지 이제 보고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사망 원인을 봤더니 결국 이제 몽둥이로 구타를 해가지고 뭐 척추 쪽을 다쳐서 뭐 이렇게 등 쪽이랑 배 쪽이 다 다쳐가지고 결국 이제 사망을 한 거고 또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서 이제 김점돌이라는 사람이 내가 거기 때렸다. 뭐 이렇게 자백도 했고 본 사람도 있게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 김점돌만 때린 게 아니라 김수찬도 같이 거들어서 때렸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재판이 들어가게 되니까 김수찬, 김점돌 두 사람이 모두 다 이제 내가 주범 아니야, 내가 시작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서로 발뺌을 했던 거죠. 근데 조선시대는 특이하게 이렇게 주범하고 종범을 확실하게 가려야지만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때려 죽였는데 누구 때문에 죽게 됐느냐,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막상 이렇게 신문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서로 막 엎치락뒤치락하고 누가 주범이냐 종범이냐 이렇게 막 헷갈려하고 뭐 먼저 시작했다 누가 때렸다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재판을 하게 돼도 결국은 뭐 누가 때린 흔적만 가지고 누가 시작했는가 혹은 누가 더 많이 때렸나는 알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자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처리를 했던 사람들이 김점돌이 주범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 김점돌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 사건이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처결을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사건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미제 사건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처리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범인은 확실해요. 네. 여기는 범인에는 의심이 없는데 네. 몽둥이로 등을 척추를 분지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주범 종범은 현대에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네. 네, 중요하죠. 그런데 개념이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에서 김수찬과 김점돌이 결국은 함께 사람을 때려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치명상을 누가 입혔냐, 누구의 가격으로 목숨이 끊어졌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한국법에서는 둘이 합세해서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살인죄의 공동 정범이에요. 공동 정범이기 때문에 저는 어깨 때렸는데요? 저는 다리에 때렸는데요? 저는 딴 데 때렸는데 저는 못 죽이고 제가 죽인 거예요. 그럼 쟤만 살인범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느냐가 불분명하더라도 설령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 둘은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예를 들면 문을 지키고 한 명만 네네. 했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설령 몽둥이질을 하지 않았다더라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 기준이 왔는데도 네네 진짜 오. 그냥 아예 뒷짐지고 있었어도 망봤다 또는 뭐 그 이렇게 현장에 없었다 하더라도 네. 아 현장에 네, 없었어도 없었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데 그 살인 음모에 같이 가담 네네. 했으면 기준이 이제 기능적 행위 지배라고 해가지고 그 살인 범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일부분이라도 담당했다면 이러면 전체 살인죄의 그 죄책을 다 동시에 받는 거죠. 그러면 조선시대 법은 이게 느슨한 건 아니잖아 이게. 네네 그렇죠. 예. 그럼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거는 더 가혹한 거야, 더 네. 치밀한 거야. 이게 일단 시작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용어에 약간 혼란이 생기는데 지금도 우리 법상 이 종범이 있습니다. 이 종범이라는 게 있는데 조선시대에서 쓴 이 종범이라는 용어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종범은 방조범입니다. 방조범. 그래서 방조라고 하는 거는 범죄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같이 나눠서 하면은 공동정범인 거고 그냥 같이 실행을 한 건 아니고 도와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래 쟤 죽여도 돼. 너 괜찮아. 너 용기 갖고 해. 이 정도면은 할 수 있지라고 정신적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거나 아니면 나 쟤 죽일 건데 몽둥이가 없어. 몽둥이? 야 내가 저기 갖고 있던 거 있는데 이거 써라. 도구를 주거나 물질적인 이런 도움을 주거나 이런 도움을 준 거를 방조범 즉 종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법을 이 사건에 딱 적용해 보면은 사실 주범 종범을 나누는 게 아니라 둘 다 공동 정범인데 그 중에서 형량을 나눌 때 야 누가 더 센 공격을 했고 야 누구 때문에 이제 죽었으니까 더 많이 때린 더 세게 때린 더 치명상을 입힌 위험한 부분을 때린 범행을 주도한 먼저 이끌어간 네가 좀 더 형량을 높아야지. 요 정도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형량은 좀 차이를 줘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 딱그 정도네. 네네. 예를 들어 망을 본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망을 봤지만 이런 살인 범죄의 굉장히 중요한 일부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능적 행위 지배가 인정된다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 살인범이에요. 하지만 형량 차이는 꽤 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하고 똑같은 건데 형량 차이만 나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구별 안 하고 주범 종범이 좀 다르긴 한 거예요, 그죠? 네네 그렇죠. 요즘하고. 용어 자체가 예전의 종범과 지금의 종범이 달라서 혼란이 좀 네.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식도 조금은 다른 거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반드시 주범 종범을 나눠야 된다. 네네 이게 꼭 주범 종범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뭐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태원 살인 사건. 네, 이태원 살인 사건에서도 화장실 안에 2명 있었어요. 네. 이제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살해당했고 결국 피해자는 확실하고 살인범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서로 나는 안 죽였어요. 제가 죽였어요. 저쪽에서도 나 아니에요. 제가 죽였어요. 라고 해서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살인범이고 누구는 목격자냐 라고 접근을 해서 잘못 기소를 해가지고 일이 이상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담당 검사가 몇 년 전에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근데 그때 엄청 비난을 받았죠. 왜냐하면 아니 서로 아니라고 하면은 둘이 같이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둘 중에 꼭 한 명은 범인이고 한 명은 목격자라고 보고 접근을 하지? 왜 양자택일을 하지? 사실은 그 안에 있었으면은 적어도 방조범이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각도에서 접근을 했어야 된다는 비난을 굉장히 크게 받았죠. 그래서 이 사건과 딱 떨어지진 않지만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어떤 사건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의 주범 종범은 좀 다르긴 한 게 이게 여차하면 석방이 돼요 이게. 그래서 조선은 일단 공동 정범 개념은 절대 없어. 무조건. 그러니까 한 사건당 한 사람씩이 주범이기 때문에 얘만 주범으로 처리를 해야 돼. 두 명을 죽이게, 2명을 다 사형시킨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거죠. 주범을 정해서. 그리고 더 재미난 게 조선은 살인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감형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예. 형량은 사형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죽일 거냐를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왜 주범 종범을 나누냐 그랬더니 한 명이 죽었는데 예. 2명을 죽이는 거는 이거는 너무한 거다.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약간 그 목숨의 어떤 그 등가성을 생명의 어떤 그 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근데 현대는 수로는 계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무래도 뭐 딱 떨어지진 않지만 저 당시에 비해서 지금 아무래도 인권 의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됐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이해를 해야 그때의 법 제도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 말씀한 걸 비슷한데 이게 사실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무조건 죽일 놈은 주범이어야 된다가 정해져 있고 야. 한 명이 죽었으니 한 명만 어. 죽어야 돼. 와, 그러면은 무조건 누가 죽어야 되느냐? 그렇죠. 사실은 주범 종범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누굴 죽여야 돼? 정해진 건 하나만 죽어야 한 돼. 명. 실제로 이제 김점도를 지목을 해서 아 주범이다. 얘만 죽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김점도를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사람의 이게 종범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굳이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라는 논의가 계속 있게 됩니다. 근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야, 그냥 이 정도면은 한 명 죽었으면 1대1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무조건 한 명은 한 명이 죽어야 된다였는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얘가 주범이라도 일단 죽었으니까 됐다. 와. 그러니까 따질 필요 없다. 이게 얘가 종범이다. 네. 그래서 종범을 확정을 하고 오. 유배형으로 확정이 됐었는데 문제는 당시에 그 막 진율 그 다시 말하면 흉년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죽어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예. 구휼하려고 진율 사업을 벌어지고 있는데 명목이 아직도 진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감형시켜주겠다 오. 해가지고 속전을 시켜요. 그러니까 돈 내고 풀려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그러면 이거는 현재의 어떤 법을 적용해 보면은 여러 가지 형 가중과 감경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자수를 하거나 기타 뭐 심신미약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 감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감경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량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야 두루두루 다 살펴보니 불쌍해. 야 이거는 억울해. 그런 다 것도 주자. 있어요? 그래서 감경을 할 수는 있거든요. 야 그런 제도가 또 있었군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범 종범으로 길을 쓴 게 주범은 사형인데 정상 참작에 대해서 감형이 되더라도 대체로 형을 집행하고 종범은 예. 어쨌든 한 명이니까 한 명이 처벌받았으면 됐어. 와 이거는 그럼 그러면은- 너는 나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이악 물고 고문을 해도 버텨야 되네. 버텨자. 먼저 아파서 못 참으면 그냥 죽는 거고 끝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이 두 사람도 좀 정상적인 평범한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보니까 이상해요. 지금 주범 종범이 친척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삼촌 조카. 네, 그러니까요. 그 관계인데도 서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범죄인하고도 얽히고 포주하고도 얽히고 막 이러고 뭐 부인들도 네, 또 좀 매춘했다는 거 보면은 얘들도 다 아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냥 죽기 살기로 네. 이건 한 주범 종범이냐가 아니라 누가 죽을 거고 음. 누가 사느냐 얘 논쟁으로 간 거야. 근데 되게 불합리한 것 같잖아요. 예. 아니 둘 다 때려서 가담해가지고 결국 죽게 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치명타를 누가 내리냐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 근데 없으면. 제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다른 거는 좀 설명이 되는데 네. 이건 설명을 잘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목숨을 1대1 대응으로만 본다. 이런 관념이 그때 강하게 있지 않았느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과학 수사 기법이 안 되니까 요 다음 사례에 또 있는데 여러 명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 죽을 놈하고 살 놈을 나눠주면 얘들이 소위 배신을 때리거든. 오, 예. 그렇네요. 예. 아. 그런 이게 자백을 안 받으면 안 되거든요. 아니 실제로 지금도 불공정한 거래, 담합 이런 거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신고하면 설령 같이 담합을 했다 하더라도 너는 과징금 면제해줄게.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같이 한 다음에 다 돈도 번 다음에 제일 먼저 신고해가지고 혼자 빠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네. 이거 나중에 책으로 내면 조선시대는 주범 종범 이렇게 하지 말고 조선의 폴리바겐 이런 식으로 야, 굉장히 괜찮죠? 좋은데요. 그리고 좀 전에 박사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에 어떤 한계가 지금까지 우리 법까지 흘러내려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 누구를 때렸어요. 여러 사람이 막 밟았어, 때렸어. 근데 야 누가 밟아서 죽은 거야? 누가 밟아서 다친 거야? 이런 경우 A가 밟아서 다친 거야, B가 밟아서 다친 거야, 뭐 Z가 밟은 거야, 뭐 100명이 밟았다고 쳐요. 다치긴 다쳤어요. 근데 누구한테 다친 건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결정적인. 네네. 이런 경우에 이걸 독립행위의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렵다. 네, 이거를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치고 갔습니다. 또 치고 갔어요. 뭐 치고 갔어요. 이런 것들이 다 경합했는데 다 벌어졌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에 다친 거냐. 이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요 건드리긴 했는데
제가 저 때문에 멍들 정도는 아니었어요. 또 저도 저는 가서 툭 쳤는데요. 저 얼굴 안 쳤어요. 얼굴에 멍들었잖아요. 제 거 아닙니다. 라고 하면 카메라가 있거나 목격자가 있거나 음성이 있거나 블랙박스 있으면 다 걸리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무것도 목격자도 없고 그러면은 처벌을 아무도 못 하게 됩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래 특별히 한번 해보자. 전부 다 공동정범. 신문에도 간통 검색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저 깜짝 놀래요. 그때 인스타가 없으니까. 네,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근데 그럼 7년 동안 옥살이 하고 갇혀 있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거예요. 증거의 왕이 뭐냐? 자백이다.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매년 저와 함께하는 해외 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단기 답사로 일본, 장기 답사로는 튀르키예와 그리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2월에 시행하는 일본 답사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월 6일에서 9일까지 3박 4일로 오사카, 교토, 나라, 히메이지 답사를 시행합니다. 2월 13일에서 16일에는 도쿄 지역 답사로 도쿄의 명소와 니코, 요코하마 지역을 답사합니다. 답사는 제가 인솔하며 일본의 역사, 문화, 성에 대한 소개, 다양한 주제의 특강을 시행합니다. 도쿄 답사에는 특별히 긴자거리, 신주쿠, 니혼바시 일대의 역사와 현대 일본의 변화를 찾아보는 야간 투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소개한 일정은 대략적인 일정입니다. 실제 답사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하고 더 자세한 해설과 특강을 덧붙입니다. 비록 3박 4일이지만 아침에 떠나서 밤에 돌아오는 일정으로 4박 5일 일정보다 더 빠듯하고 알찬 일정입니다. 신청 방식과 자세한 일정은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분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